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최저 없는 대학교 중에 그 첫 번째로 인하대학교 논술의 특징을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 사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기출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학생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그 난이도 상 정도의 정말 까다로운 대학들 중에 하나죠. 우리 최저 없는 대학들 중에 진짜 난이도가 높다, 어렵다 하는 학교가 이 단국대와 그리고 인하대가 되는데, 이 단국대와 인하대는요, 나중에 단국대 영상이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 다른 의미로 각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보게 될 인하대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그 실질적인 경쟁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최저 없는 대학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보는 수능이 끝나도 굉장히 널널한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죠. 즉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꽤나 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하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 요구 방향대로 답을 씀으로써 최초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실제로 학생들 중에 인하대를 합격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은 얘들아 내가 왜 붙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실질 경쟁률적인 측면 그리고 합격의 가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하대는 꽤나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학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인하대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내가 인하대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딱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장 크게 포인트로 잡아주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해력,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완성도 높은 글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어느 학교든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논술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 문해력과 완성도 높은 답안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인하대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문해력과 완성도 높은 답안에 있어서 인하대가 요구하는 특징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학습해서 최초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일단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하대 기출문제는 사실 과거부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2022년 모의 논술을 기점으로 그 문제의 출제 방식, 즉 제시문의 구성 방식이 살짝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 이 인하대의 기출문제는요, 하나의 제시문 속에 특정 주제나 키워드에 대한 양면적인 평가가 같이 녹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일반적으로 논술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2022년 수시까지의 인하대 기출문제도 본다면 각 제시문마다 주장하는 바가 정확하게 딱 하나 명확히 존재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주장을 하면 A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만 있고, B라는 주장을 하면 B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만 있었던 게 기존의 지문의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얘들아 22년도 모의가 아니라 23년도, 즉 23년도 수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의 제시문 속에 특정 키워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즉 찬성에 대한 근거와 부정적인 평가, 즉 반대에 대한 근거가 같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까다롭게 문제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하나의 제시문이 갖고 있는 주장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답안을 쓰거나 분류를 하거나 뒷받침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동일한 제시문 내에서 이러한 A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B라는 주장을 하는 것, 즉 대립 키워드에 대한 근거를 계속 찾아나가면서 읽어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제시문을 다 이해를 하고 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문해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애초에 이 인하대의 논제 유형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의 주제, 논술이 좋아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의 주장을 선택하고 그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문에서 가져다가 쓰는 것이 이 인하대학교의 논술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의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한 그 근거를 답안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가부터 박까지의 제시문들 사이에서 찬성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3개의 지문, 반대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3개의 지문,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 찬성과 반대를 해야 되는 거는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 가나 다라는 3가지 지문으로 제시문의 수가 축소되고 그 분량은 길어지면서 많아지면서 하나의 제시문 속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근거가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제시문이라고 하더라도 찬성은 찬성끼리 반대는 반대끼리 모여있으면 좋으련만 그 제시문 내에서 찬성과 반대의 근거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정말 복합적으로 섞여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글을 쫙 읽어내려가면서 무엇에 대한 근거인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서 읽어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찬성이면 플러스 뭐 반대면 마이너스 이런 정도의 표기는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글을 막 읽어내려가면서 이만큼은 찬성이다 플러스 표시해두고 이만큼은 반대다 마이너스 이만큼은 반대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서 정확하게 그 근거를 분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유형이 바뀌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연결사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역접의 연결사가 가장 중요한데 뭐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식의 연결사가 등장을 한다. 바로 별표 치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적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하대의 기출문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근거들 속에서 그 근거가 찬성의 근거인지 반대의 근거인지를 명확하게 찾는 거. 그것이 우리가 문해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의 제시문을 다 이해하고 각각의 근거를 모두 구분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주장과 반박과 재반박의 그 전개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해력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거지. 근데 원래 인하대는요 여러분 문제의 유형이 바뀌기 전에도 지문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는 문해력의 끝판왕인 대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의 제시문의 유형 이런 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기존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도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풀 수 있는 기출문제 많으니까 좋아해야 되겠죠. 여기에 조금만 주의할 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문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얘를 여러 번 읽는 게 사실은 절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처음 1회 독을 할 때 한 번 읽어 내려갈 때 정확하게 근거를 구분하는 나만의 표시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요게 여러분 일단 논제 1번의 근거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반드시 1회독 때 들어가 줘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쓸 때는 주장에 상응하는 수식들만 보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반박할 때는 그것과 반대되는 마이너스 수식들을 막 보면서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빠르게 글을 써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독 할 때에 여러분들의 손이 절대 쉬거나 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손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대학교 기출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해력과 똑같이 중요한 완성도 높은 답안입니다. 실제로 당연히 어느 학교나 완성도 높은 답안을 써야 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하대는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죠. 다른 학교에서 이런 문제의 유형은 나오지 않는 이 인하대만의 특징은 주장과 반박과 재반박까지 해야 된다 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다른 학교에서는 반박과 재반박의 답안을 쓴다 라고 한다면 진짜 예리한 문제제기로서 완전 가점의 대상이야. 근데 인하대는 이거를 아예 그냥 논제로서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른 학교에서는 가점을 받는 너무나도 어려운 포인트를 애초에 기본적인 문제로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장을 잡고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을 쓰고 그리고 이러한 반박을 다시 한번 재반박하면서 첫 번째 내가 잡았던 주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적인 문제 유형에서는 우리가 쓰는 답안 또한 고정된 템플릿으로 답안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고정된 템플릿을 시험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논제 1번은 3문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1문단에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두 번째 문단에는 이를 반박하는 근거들을,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는 이런 반박에 대한 재반박의 내용들을 써 내려가면서 이 전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내가 한 주장이 무엇인지를 두 갈씩에 가장 첫 문장에 써줘야 되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때마다 나 이제 반박할 거야, 나 이제 재반박할 거야 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문장 혹은 연결사를 분명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박을 할 때는 반면, 그러나 이런 식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줘야 되고, 또 재반박을 하는 문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재반박의 연결사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총 3문단을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 연습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얘들아, 선생님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지금 다 알려줬다, 그치? 그대로만 여러분 적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를 반드시 첫 번째 문단, 첫 문장에 적어주기, 그리고 각 문단마다의 연결사를 분명하게 활용하기, 그리고 3문단의 구성까지 잘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세 번째 문단에 들어가게 될 재반박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교 논술 문제에서 반박까지는 사실 정말 많이 해봤는데 재반박을 해본 경험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반박이란 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논제가 되겠죠. 근데 이 재반박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자면, 내가 반박을 어쨌든 제시문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4개를 잡아냈어. 그러면 재반박이다 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4가지에게 직접적으로 상응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즉, 내가 제시문에 기반해서 주장의 근거를 잡았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반박의 근거들을 잡았어. 그래서 그 4가지의 반박의 근거에 각각 하나씩 직접 상응하는 재반박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재반박이 아무거나 그냥 흐리멍텅하게 혹은 너무 포괄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반박이 나왔다면 그 3가지 각각에 상응하는 재반박, 또 다른 반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그 근거를 직접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얘들아, 우리 반박한 근거의 개수와 재반박하는 근거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고, 각각 정확하게 상응해서 반박한 것에 대해 재반박을 하면서 내 본래 주장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선택한 주장이 커피를 마셔야 된다 라는 주장이라면,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카페인은 몸에 좋지 않다 라는 것이 나왔다고 칠게.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때에는 당연히 해당 반박의 근거인 카페인에 대한 재반박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박이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그 카페인을 근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카페인은 어느 정도의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라는 식의, 얘들아 이거는 사실과 무관해, 알았지?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사례로서. 그런 과정으로 재반박은 반박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재반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커피를 마셔야 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은 합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반박을 얼마나 잘 쓰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주장을 찾는 과정에서 근거도 애들이 어느 정도 찾기는 해.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 거거든. 그래서 재반박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쓰거나 주장에 했던 말을 그냥 반복하거나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고득점을 받고 진짜 인하대가 원하는 답을 쓰기 위해서는 그 반박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재반박을 써줌으로써 글의 완성도를 탄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인하대학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제 2번에 그래프와 도표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 그래프 때문에 학생들이 인하대에 대한 지원을 약간 망설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들아, 이 그래프도 사실은 모든 그래프가 다 어려운 건 절대 아니고, 대체로 4개 정도의 그래프가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뭐 많을 때는 진짜 한 2개 정도가 꽤나 헷갈리는 그리고 어려운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런 그래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래프를 해석하지 못하지 않아 무조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 대체로 하나의 그래프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그 그래프를 놓쳐버리는 그냥 놔버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논제 2에는 어쨌든 논제 1에서 선택했던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2가지의 제시문을 선택하라고 하죠. 그러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4개의 그래프 중에 어려운 그래프가 있다? 이거 과감히 버리면 되죠, 여러분. 이거의 그래프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내 주장으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럼에도 4개를 다 봐야 마음이 놓인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논제 1을 먼저 완벽하게 푼 다음에 논제 2를 푼다 라고 한다면 역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인하대학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프 자체도 일단 답이기 때문에 이 정답을 틀리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논제 1번의 제시문 다 읽었다고 해서 논제 1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논제 1번의 제시문들과 그리고 그래프까지 쭉 읽어내려 가면서 내 주장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답을 쓰기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 4개의 그래프 중에 얘들아 모르겠거나 너무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는 그냥 시작부터 버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그래프를 보고 그 3개 중에서 2개의 그래프가 지지하는 주장을 내 주장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얘들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위험성들을 철저하게 그냥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어쨌든 논제 1과 2를 같이 풀어내려가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제시문 가부터 그래프까지를 싹 정리한 다음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 내가 가장 많은 근거를 찾은 주장을 나의 주장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풀지 못하는 그래프들은 답안에 쓸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인하대가 너희들이 어려운 그래프를 선택한다 해서 절대 가점을 주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만 쓰고 정확하게만 뒷받침해주면 되기 때문에 4개의 그 그래프 중에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그래프는요. 샥 버리고 나머지 3개 중에 2개가 뒷받침하는 주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인하대학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워서 최초합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 문의 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럼 올해도 이유학번이 되기 위해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